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 숫자를 밝힌 건데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이 비핵화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직접 밝혔죠.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You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현재로서는 자제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신이 대통령일 때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욕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이 대통령은 거절했다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었던 2018년과 2019년과 비교해 지금의 전략적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약 6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래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를 지원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평양을 국빈 방문하는 등 이 북중 관계도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적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올린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봤고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삼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그 서로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진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 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만납니다. 아무래도 용산이 화두가 될 텐데 택지 전환과 공급 규모를 놓고 충돌해온 터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승부처는 서울 도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국공유지와 녹지가 남아있는 용산이 핵심인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만남입니다. 당장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 정원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는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낙공에도 원칙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난개발을 이유로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협조 없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마지막 통화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내륙에는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확대했습니다. 무더위 속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한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극한 호우가 그치기가 무섭게 다시 폭염이 찾아온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닿았고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더운 수증기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먼 해상의 열대저하부도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유입될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간 경남 거제에는 여기저기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군과 지방정부에서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다영 기자. 네, 경남 거제 장평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그곳 복구 작업 소식 전해드렸는데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장평초등학교는 거제 내린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완벽하게 뻘밭처럼 변해버린 바로 모래 운동장인데요. 저희 취재진도 장화를 신고 이곳을 좀 둘러보려고 했는데 발이 푹푹 빠져버려서 도저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병설 유치원이 붙어 있는데요. 이 유치원까지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아이들 책상과 의자, 또 장난감과 교구 등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사실상 거의 모든 물건들이 완전히 물에 젖거나 망가진 채로 밖에 버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과 교사들 우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과 군 관계자들은 오늘도 나와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거제 학교는 모두 45군데입니다. 이 가운데 36곳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8곳이 휴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곳은 개학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거제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나온 게 벌써 3일째인데요. 폭우로 피해를 본 거제는 아직 전반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옥포동과 고현동 등 중심 상권을 가보면요. 가게 앞에 가구와 집기류 등 물에 젖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한가득 나와 있습니다. 일부 복구가 된 가게들은 영업을 재개했는데 카드 결제기기가 고장이 나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실제로 취재진이 묵은 숙소도 오늘 아침에 만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소 주인은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단위의 수재민들이 많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숙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단전 단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제 지세포항 근처 아파트 단지를 방문을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다 보니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급수통을 두고 함께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이용이 중단돼서 최고 27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거제에서 전력이 차단된 가구 1,800여 세대 가운데 44%가 복구 완료됐고요. 상수도는 96%가 복구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의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 형태를 잃었습니다.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의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축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폭우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진 거제 아파트는 긴급 안전진단을 거쳐 일부 주민 복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등 떠밀리듯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스조차 안 들어오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진 아파트입니다. 긴급 안전진단 결과 토사가 직접 관통한 동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 복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직도 저기에는 초점막이 넘어와 있잖아. 절반 이상은. 이거 왜 뚫고 가라고 한 거는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비 오면 어떻게 다시 뛰쳐나와야 되는지. 등 떠밀린 주민들이 대피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스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불안감도 크지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고동은 입주해라고 하니까 들어갈 가라 하니까 집사 다 사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저기 좀 가스가 중단돼 가지고 좀 난감하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이틀에 걸쳐 지하에 가득 찬 물을 빼내는 작업은 마무리 단계라지만 전기나 통신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토사가 내려오면서 식수 그 배관을 파손시키면서 그 배관물이 지하로 흘러들었어요. 통신도 있고 전기고 이런 게 다 지금 안 되는 상태니까. 물이 끊긴 고층 아파트에선 1층까지 줄을 내려보내 생필품을 올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고령의 주민들이 1층까지 오르내리기 어려워 생각해낸 고육지책입니다. 꼭대기층인가 보다. 또 올라간다. 거제와 통영 등 경남 지역에서 대피했던 800여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귀가했지만 단수된 곳이 1000여 가구, 200여 가구는 가스 공급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긴급 복구율 100%인 전기도, 감전 우려나 내부 시설 문제로 아직 못 쓰는 곳이 많습니다. 복구율과 귀가율 등 수치 높이기보다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제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나온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반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서면 제청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기에 안 준 게 사실입니까? 사퇴하라는 여권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법사위 출석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김민석 대표,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를 어떻게 어겼다는 건가요? 그동안 그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 그 청와대와 대법원이 상호 좀 서로 협의를 마치고 그 마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함께 그 내용을 이제 그 상의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제청하는 그래서 그 국회에서의 임명 동의 과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냥 서면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제청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해놓고 마치 대통령에게 우리는 공을 다 넘겼으니 이제 나머지 일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임명이 안 되면 그 임명이 안 되는 책임을 다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져라. 이런 식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다. 그런 방식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바탕으로 이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1987년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각각의 권한을 갖고 그 권한대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그러지 못했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대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본인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꼭 임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러 협의를 통해서 4명의 후보가 추려졌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을 선호했었습니다만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반드시 김민기 후보자를 임명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그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었던 현실에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청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가 나서서 비분관계하고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할 일인가? 이것은 저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오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의 이 사법부의 최고 그 기구인 대법관들을 정하는 과정은 이런 과정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법관이 국회에서 임명안이 부결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임명 이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자. 그리고 청와대의 코드를 맞춰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코드를 맞춘 겁니까?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는 지금 싸움하자는 거냐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 저 법원 행정처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싸움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하셔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뜻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 이상 국회에서 임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임명 부결 동의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 한 건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의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년서부터 3년 동안에 4명씩 12분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임기가 다해서 교체돼야 되는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그냥 대법원장이 서면 한 장으로 얼마든지 임명권을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된다.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날 기회를 안 줬다.
그리고 또 서로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합의는 안 됐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의 이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이번에 노태학 전 대법관에 대한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어요. 근데 청와대는 반드시 김민기 후보자를 제청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으로서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김민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에요. 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 헌법재판관하고 부인은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김민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 연구회인가요? 일종의 이번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박순영 후보자 대신에 다른 제3의 대안을 만들어서 추천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 공백 상태를 계속 둘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주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 코드 인사하겠다는 건데 대법관 구성이요. 앞으로 26명까지 늘어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무려 22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조희대 대법관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정부는. 어쨌건 이 대법관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양측에서 한치 양보 없는 어떻게 보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뭐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 단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조금 정치적 공방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판단들 그것들이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왔던 행위들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사법개혁을 촉발하는 그런 그 동력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 서면 제청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실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앞으로 새로운 관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전혀 논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이 이제 국회에 제청을 하는 건데 그 단계를 이제 미루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갔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라는 지금 생각을 저희 민주당은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임명도 안 될 사람을 제청해 놓고 그 임명이 안 되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지금 그런 어떤 그 얄팍한 기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빌미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공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빨리 서면으로 제출한 이 제청안을
회수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빠르게 청와대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고 이번에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성관이 특검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면교사를 좀 삼으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안을 회수할지 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함께 불러서 만찬을 가졌죠.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낙선 후보까지 함께 불러서 회동을 가진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고 좀 봅니다. 특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불과 이틀 만에 이런 만찬 자리를 만들어서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생겼던 앙금들을 다 풀어내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만드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은 대단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지금 만찬하면서 건배하는 장면도 나오고 서로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썼었던 좀 과격한 언사들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완전 감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어제 나왔던 가장 큰 얘기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원팀이 되자,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라는 데엔 모두가 다 동의하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당대회에서의 그 어떤 갈등, 반목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최민희 최고위원의 뉘앙스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 앞으로도 뭔가 갈등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맞죠.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당심에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회에서는 김민석 후보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만, 민심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섰으니까 당심과 민심의 일정 부분 차이는 있었다. 그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원들은 당정 일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던 것 같고, 민심에서는 그래도 일정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갔다? 저는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갔다고 보기보다는 갈등이 잠복하는 국면으로 갔다고 봐야 하는 게 일단 덮어놓은 거다.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김민석 당대표가 민주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들이 나올 겁니다. 2, 3개월 안에 이게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었던 조작 기소 특검, 조작이 있었다면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장 유시민 작가가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전통의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내년쯤에 다시 갔었을 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다시 불거지겠죠. 조국 혁신당 합당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개혁 진보 세력의 연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값을 얼마나 치러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뉴 이재명 그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2028년 공천 앞두고 2024년처럼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런 식의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침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국민의힘 상황 짧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계속되는 행보에 이제 중진들이 나선 모습인데 3선 회동에 이어서 오늘 4선 의원들이 또 만난다고 하고요. 3선 회동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못 치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총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방향성이 과연 강성 당원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중선거, 일반 선거에서 51%를 얻는 노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오래 했던 중진 의원들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한 20%, 30%대는 강성 지지자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원내 일당이 되고 2030년에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거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위기의식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뭐 지난 2개월, 3개월 6.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당대표 리더십을 확보한 상태예요. 그래서 당장 중진들이 이렇게 나선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장동혁 대표가 과연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는 게 옳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될 수 있겠죠. 네,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김진욱 대변인의 생각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미 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난 얘기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연임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차기 총선의 공천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진들 움직이면 이제 죽는다 이런 거예요. 중진들 지금 자진 사퇴해야 된다. 뭐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중진들이 본인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경고음으로 들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중 민간인 희생 사례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면피성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을 거부하고 연일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엔 가자시티 경찰서를 공습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2024년 2월 5살 소녀 힌드는 친척들과 차를 타고 피란길에 올랐다가 총격을 받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는 무자비한 총성과 비명으로 끊어졌고 결국 모두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5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는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팔레스타인 구급대원 15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구급 차량임을 뻔히 알고도 무분별한 총격을 퍼부은 이스라엘군은 불도저를 동원해 훼손된 구급차와 시신들을 안매장까지 하고도 거짓 해명을 둘러대 공분을 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2건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막대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을 사실상 거부한 이스라엘은 보란 듯이 가자지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엔 가자시티 경찰서를 공습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에서도 폭격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بقول بتكلم عن هدنة كل يوم بنقول بكره في امل بعده في امل بل بكتر الشهداء. 매번 하마스를 표적 공습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후에도 가자 지역에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전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마이웨이식 군사작전이 중동의 평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상황 악화로 미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증시에 악영향을 주자 미 재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채 바이백, 재매입 규모를 확대한 건데요. 이로 인해 장기 국채 금리는 급락했지만 미 국채 고금리 상황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최근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가 타격을 받자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 바이백, 재매입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했습니다. Weeks, we've seen the 30-year auction and the 10-year auction come out at much higher yields than many had anticipated. That's creating a little bit of a nervousness in the equity market because stocks are, of course, discounted by the bond market.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를 다시 사들여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10년에서 20년물과 20년에서 30년물 구간으로 다음 달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되며 이에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0.09%포인트 떨어진 5.2%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짓눌렸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선 바이백 확대가 장기채 시장의 단기적인 급등세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첫 40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GDP 수준으로 불어난 대규모 재정 적자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불확실한 통화정책 등이 장기금리 상승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AI 투자붐에 따른 대형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 상당수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거론하면서 연쇄 타격을 입은 물류망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이 연루된 자금 세탁 수사가 시작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 조소연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집중 공격을 받은 물류 창고들을 복구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즈의 창고 20곳이 피격돼 피해액이 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제에 해로운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Понятно, что н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емпах сказывается целый ряд факторов, включая и внешнее давление, 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таки на объекты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부패 당국이 대통령실 고위직 수사에 착수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이끄는 조직이 에너지 부패 사건의 보석금 지급에 사용된 335만 달러, 약 46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부패 당국이 수사 개시를 발표한 직후 대통령실 부실장이 해임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젤렌스키 최측근이었던 안드리 예르마크 전 비서실장이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면서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다 돌연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도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전쟁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У нас є системна криза управління. Стара система занадто часто живе за власними правилами. 35살인 페도로우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신뢰도 2위를 기록한 반면 젤렌스키는 6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고위직 수사가 연이은 악재에 시달려온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을 끌어들인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란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11월 미국 중간 선거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게 악화하는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매일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정책 목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물론 북한과 미국이 얼마 정도까지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는 좀 미궁입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어떤 여론의 어떤 그 집중 포화를 좀 피하기 위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외 정책 선거가 필요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카드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래도 출범 초기부터 관계가 좋고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한 의향을 계속 표명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선제적인 마중물로 한미연합훈련 갑작스러운 축소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구체적으로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한 적이 있는데 이 CVID 같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미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57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약 60개 정도의 어떤 핵탄두는 갖고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30, 4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도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좀 동떨어진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군축, 그다음에 비확산의 목표를 두는 것이 접근법을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라는 목소리로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위기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핵 관련돼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북미 정상 간 소통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나 톤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톤은 조절을 했다. 그러나 메시지 자체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축소했다고 해서 여전히 규모나 기간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군사 연습이 이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연합훈련을 아예 안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북미 정상간 소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요거는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사전 접촉이 어느 정도 됐나 요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그것을 좀 확인해 주긴 합니다만 어떤 그 성명 말미에 또 김정은과 트럼프가 관계가 좋다. 예. 그래서 두 지도자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소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경계를 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체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또 핵무기 완성 직전인 이란에는 공습과 전쟁을 좀 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는 상대적으로 타협적 태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빅터차 CSI에서 어떤 코리아 체가 얘기한 것처럼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워싱턴에서는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과 북한의 핵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핵 역량을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란은 아직은 핵탄두라든지 운반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를 목표로 강압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6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나 운반수단이 어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란과 똑같이 접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이제 군축이나 비확산 그래서 쿨 피스
뭔가 좀 냉랭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그 접근을 봤는데요. 이것도 그 변화하는 워싱턴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 북한과 이란의 시각이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하게 비핵화를 목표로 CVI들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접근법을 수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지,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날 것인지, 거기에선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사실 뭐 8년 전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 때와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켜보겠죠. 지금은 어쨌든 김여정 부장의 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도 반응한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11월에 두 정상이 만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이제 줄다리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역량이 고도화가 됐고 그리고 북중로 협력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목을 매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다 그에 걸맞는 보다 높은 몸값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쿨 피스에서 뭔가 북한과 어떤 비핵화가 아니라 어떤 군축이라든지 비확산 이거를 목표로 해서 그 접근법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어떠한 그 당근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오려면 뭔가 현실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란에 제공한 것처럼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든지 관계 개선에 있어서 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무래도 2010년대 후반에 어떤 그 초반의 접근법이 있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만 가지고서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막강해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근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게 이란 전쟁의 불똥이 튀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고 미국 언론으로부터 매일 문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대정책 석가 필요했고 그래서 카드를 보다 보니 북한 카드가 있는 것이고 그럼 김정은 위원장과의 지난 일기 때의 만남의 경험을 봤을 때 그 어떤 마중물로서 연합훈련 축소라는 카드가 적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해서 불구하고 시작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써야 되겠다. 그 갑작스러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뭐 이란 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원을 갖다가 거절했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부터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물타기를 좀 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상황가 필요했고 그것이 북한이고 그래서 그 마중물로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갑작스럽게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미훈련 축소 사실을 뭐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 국방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확실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정부 측의 입장, 북한 국방부라든지 어떤 백악관 국무부의 입장을 보면 급작스러운 결정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조율된 거라면 일기 때처럼 아마 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한미 간의 사전 조율에서 사전에 축소나 연기한다는 그게 발표를 하고 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 성적으로 봤다면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근데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급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인 거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비해서 훨씬 막강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일기 때 같았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거고 반발도 컸을 텐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세졌고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면서도 말씀드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회담으로 나오기 하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판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네, 그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미 의회랑 이제 전직 관료들이 북중로에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연한 그러한
그런 의심이고 주장이 되는 거죠. 합리적 그 주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한미 동맹을 지난 70년간 수십 년간 지탱해 온 정말 중요한 군사 훈련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 플래그십 그 훈련을 하거든 가장 대표적인 한미 연합 훈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한미가 한반도 방어를 위한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작전 어느까지 축소할 거고 이제 변경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됐다면 이런 반발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그러한 축소를 통해 가지고 다들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한미 동맹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동맹들이 미국에 대한 안보 어떤 그 제공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어부지리께시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게 그 어떤 보다도 또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을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다. 기여가 축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보다도 가까워질 공간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독단적인 행보 속에서 과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여지가 있을지, 그리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건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대북 그 관여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재개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를 세웠고요.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미 당국끼리 꾸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교 당국과 정보 당국이 어떤 그 북한을 대화장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준비 사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할 결단을 내려줄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결단이 지금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제 대화에 나서더라도 한미가 사전 조율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 대화에 나서게 될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한미 간에 사전 조율이 많이 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협상으로 되더라도 그 뒤에서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서 패싱이 되는 이런 우려는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인 거고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양자 간의 현안도 얘기하고 아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남북미중 협상 그 가능성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더불어서 그 촉진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일기 트럼프 때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미 협상이 되면서 패싱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자 협상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촉진자, 조정자로서 미국과 중국, 북한을 이제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촉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에게 보다도 줘야 되거나 입장이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 AI인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기업 공개 IPO 시점을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사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오픈AI는 내년에 상장 회사가 될 것이라며 엔트로픽이 9월에 먼저 상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괜찮다.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면 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로봇 1호 상장 기업이 된 유니트리의 주가가 거래 첫날 공모 가격의 460% 넘게 폭등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창반에 정식 상장한 유니트리 주가는 공모가인 150.8위안보다 7배 넘게 오른 1,100위안으로 출발했고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도 공모 가격보다 5배 넘게 뛴 460%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서남부 쓰촨성 한 농촌 마을에서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던 중 건물벽이 무너져 사상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마당엔 비를 피하기 위한 임시 천막이 설치돼 있었는데 천막에 많은 빗물이 고이면서 건물에 묶어둔 밧줄의 장력이 커졌고 이를 견디지 못한 1층 지붕 가장자리의 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지바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수해를 입은 차량 수백 대가 도로에 방치돼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지바현에 내린 큰 비로 수해를 입은 채 도로에 버려진 차들이 2,7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도로가 복구되면서 차량 이동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600대가량이 길바닥에 방치돼 있습니다. 타이완에선 위성 운반 로켓이 시험 발사 직후 주변 산악 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은 위성 운반 로켓 시험을 진행하던 중 발사 후 초기 궤도에 이상이 발생해 자폭 시스템을 가동했고 계획된 안전 통제 구역 안에 추락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동부 도시 콜카타의 호텔에서 불이 나 어린이 1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 가운데는 병원 진료를 위해 인도를 찾은 방글라데시 국적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계속된 폭염 기간에 1,2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사망자 대다수가 75살 이상의 노인이라고 밝혔고 AFP 통신이 프랑스 기상청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6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폭염 일수는 52일로 194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폭염 일수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과 교통사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차량을 알아서 주차해주는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로봇을 직접 투입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키오스크나 휴대전화로 주차 버튼을 누르자 도착한 로봇 한 쌍이 4바퀴를 들어올립니다. 차량이 압구조까지 도달한 후에 회전을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무게 3.4톤까지 SUV나 무거운 전기차도 쉽게 옮깁니다. 사람이 내릴 공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만큼 2중 3중으로 대놓습니다.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도 최대 1.5배로 늘어납니다. 차량이 옮겨지는 진로를 이렇게 직접 한번 침범해 보면은 주차 로봇이 자동 감지 센서로 저를 인식하고 이렇게 바로 충돌 없이 멈추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부터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로봇을 직접 투입합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50여 면짜리 별도 구역에서 실제로 운용해 보면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일 큰 관건은 차량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출퇴근 등 시간대 차 여러 대를 제때 옮겨줄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존을 별도로 구성을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많은 대수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경사진 곳을 이동하기 힘들어 아직 일반 아파트에서 널리 쓰이긴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한 표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현대차그룹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주거 공간은 물론 대형마트 등 우리 주변 다양한 시설에 도입돼 도심 속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30년 가까이 자리 잡은 한 줄 서기가 걷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부딪히거나 뛰는 사람들로 인해서 넘어짐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터 줄서기와 관련된 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락가락해왔습니다. 1998년 시민단체 등이 한 줄 서기를 홍보하기 시작해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한 줄 서기가 널리 확산됐는데요. 이후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2007년부터 주줄로 서자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줄 서기가 익숙해져 시민들의 호응이 미미하자 정부는 2015년 두 줄 서기 캠페인을 공식 중단했죠. 그럼에도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가 잇따르고 한 줄로 서면 장비 마모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11년 만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한 겁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 지난해까지 에스컬레이터 관련 중대 사고 가운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중에서도 넘어짐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피해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죠. 정부는 오는 29일 국민 전문가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토론회를 엽니다. 급한 사람을 위해서 한 줄을 비워둘 것인가, 안전을 위해서 두 줄로 서서 갈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가계빚 규모가 2천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과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총액이 지난 2분기 2,019조 원으로 집계돼 가계빚 규모는 이제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891조 3천억 원, 전분기보다 24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을 타고 이른바 비투가 늘면서 신용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유예 해제 전 주택거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불어났습니다. 신용대출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기존 규모에 비해서 좀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규모뿐 아니라 부채 부실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35%, 지난해 말보다 0.05%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4개월 연속 올라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6%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계 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는 8.1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며 대출 한도를 30조 원가량 더 풀었습니다. 잔금 대출 수요라든지 이주비 대출 수요 이런 부분은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이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로 인한 주담대 실수요자의 불편을 풀기 위한 취지일 뿐 규제 완화 기조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출 총량 규제 조정에 들어갑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매도 사이드까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어제 6%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이슈가 재부각되며 반도체 관련 종목이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떨지 개장 화면 직접 보시죠. 네,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6,651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841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사흘간의 하락세를 끊고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자세히 보면 일단 6,637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2.58%, 2.6%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18% 상승폭을 보이며 842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 후반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자, 오늘도 1,380원대를 보일지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금까지 지금 나온 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1,380원대로 계속 이어질지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네요. 1,389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유아인이 파묘 장재현 감독의 차기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빚은 연예인은 언제쯤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대본 리딩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유아인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온라인상에선 복귀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화계에선 유아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아인과 베테랑을 함께했던 유승환 감독은 올 초 펴낸 책에서 유아인이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객 앞에 다시 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복귀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도 반복됐지만 돌아온 뒤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배우 주지우는 2009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군복무를 거쳐 3년 만에 복귀했지만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 좀 빠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굉장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짧게 하면은 굉장히 왜곡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후 흥행작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 정상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긴 공백이 재기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빅뱅 출신 최승연은 2017년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7년 만에 복귀했지만 과거 은퇴 시사 발언과 연기력 논란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불호 같은 그 쌓여서 이 배우에 대한 어떤 연기도 사실 평가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논란을 빚은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자숙의 공식은 없었습니다. 복귀 시점은 본인과 업계가 정할 수 있지만 돌아온 스타를 다시 받아들일지는 결국 대중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가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습니다. 황정민 측은 그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황 씨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에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경남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이 무덥다고요? 네,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 체감 온도는 26도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 기온은 31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해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하늘에 구름 많거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최근 호우 피해가 난 경남 지역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청주와 제주 등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경기 일부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서부 지방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